이렇게 다 됐습니다. 정시에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를 좀 잡아주시고요.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원해 주시거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4회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덕 포럼의 사회를 맡은 대덕 클럽 홍보이사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주요 성과의 하나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이른바 K방산과 우리나라 국방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K방산이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발전 방안의 하나로 신익현 LIG 넥스원 부사장님의 초청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K방산의 현황과 학연산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저희 대덕클럽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 설립 이후 대덕연구단지를 주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방안과 미래지향적인 과학정책을 제시해왔고 2007년부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동으로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포럼을 지원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또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기관장 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기관의 기관장들도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먼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강병산 이사장님, 그리고 대전과총 이종원 회장님께서 오늘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예국가 예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에 앞서 대덕클럽 김인호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어, 10년간 30억 불에 머물던 방산 수출이 작년에 173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50년간 국가에서 방산에 꾸준히 투자를 한 점, 그리고 최근에 발발해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특수, 무엇보다도 그동안 50년간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이 발전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작년 우리나라 수출액 전체를 보면은 6,839억 불, 아직도 173억 불이라 하더라도 2.5% 수준입니다. 해서 방산이 우리나라의 먹거리로서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이상 더 발전도 해야 되고 지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 생태계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뉴 디펜스, 즉 무기 개발을 민간 주도로 하는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 안보 시대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이 과학기술 안보 시대에는 학연산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하시고 또 플로어에서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LIG 넥스원 신익현 부사장님의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신익현 부사장님의 양력은 나눠드린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고요. 주요 양력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익현 부사장님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공군 중장으로 예편하신 뒤 한남대학교에서 MBA 석사학위를 받고 건국대학교 방위사업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공군본부 전력기획부 전력소요처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합동군사대 합참대학장 등을 거치셨고요. 군가관, 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익현 LIG 넥스원 부사장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K방산의 현황과 학연산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뉴스 프로는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중계되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신익현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한 2달 전에 전화를 하셔서 가벼운 거다. 방산 돌아가는 거 좀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경험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러신 분들이었으면 한 6개월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좀 연구를 좀 더 하고 올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방산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안 됩니다. 전투조종사로서는 특이하게 2000년도부터 방위 사업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15년 합참대학장을 마무리할 때까지 웬만한 데스크워크는 다 방위사업 업무를 쭉 하다가 회장님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시피 방산의 전문가다 해서 6년 전에 LIG 넥스원에 들어와서 소찬한 월급을 받아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LIG 넥스원이 이제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방산 100%입니다. 그래서 현역 때 내가 국방의 이익을 담당하는 방산 업무를 추진했다. 업체에 와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나는 방산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어떻게 좀 접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횟수로는 한 23년 됐네요. 그동안 이 업무를 쭉 해가면서 국방부, 합참, 공군, 또 예산철, 이때는 또 국회에 문턱이 닳도록 또 찾아다녀야 되고요. 기획예산처에 가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됐던 그런 것들이 경험이라면 또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주로 학술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연구소나 학교에서 이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낫지 않을까 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먼저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요즘 어디 CEO 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들은 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게 아주 머리에 딱 꽂혔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을 했죠. 그때 끝나고 나서 10대 강국을 보면 그대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 딱 사우스 코리아만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판단을 해서 대단한 민족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누구나 한 목소리로 인정해 주는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맥어더 장군이 휴전협정을 하고 가면서 나무 하나 없는 나라,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없는 나라, 인분 냄새가 풍기는 나라, 이거 복구하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리겠다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죽지 않고 사라지셨는데 지금 이 나라를 보면 맥어더 장군이 뭐라고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고 근성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주말에 좀 쉴 때면 항상 손흥민 그 하이라이트 이걸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유색인종으로서 그 EPL에서 주장까지 하면서 또 빛을 낼까? 케인이 없는데도 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까? 등등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그 주 사무실이 그 롯데타워입니다. 10층에 있는데 또 보조 사무실은 판교에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조직의 밑에 조직원들은 이제 연구소부터 사업부까지 쭉 있는데 멀리는 이제 구미, 김천, 대전, 용인, 또 판교, 또 요 한 2년간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서 앉아서 일할 자리가 없어갖고 판교 옆에 만도 기계라고 하는 거기를 반을 빌려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 체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주로 결제하고 전화로 업무 협조하고 등등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똑똑한 직원이 쭉 작성을 했는데 보셔가면서 이거를 글자대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그렇고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거 이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장님께서 당부를 하셔서 방위 산업이 뭘까를 잠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방위사 세계로 뻗어가는 K 방산인데 거기에 섞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방위 사업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나, 또 그 중간에 제가 있었는데 2006년 방사청이 생겨가면서 지금까지 있어가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위산업 미래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미래도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는 선진 방산국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LRG 넥스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와서 발표한다고 그러면 꼭 회사 홍보하라고 해요. 근데 이렇습니다. 다른 회사 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경쟁하면서 가는 회사들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LIG 넥스원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위 산업은 진입 장벽하고 이제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입 장벽은 이제 기술 또 장기간이 소요된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업그레이드 새로운 분야 또 R&D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2008년도죠. 그 MB 정부 때 전문화 계열화를 없앱니다. 왜? 방산업체 지정된 너희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나눠먹기를 하냐. 우리 더 잘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그래서 다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무한 경쟁 시대로 돌아가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저가로 무기 체계를 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군은
싸구려로 자꾸 고장나는, 빨리 고장나는 무기 체계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됐죠.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자유 경쟁 체계로 만들었을 때는 나도 너도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헤리티지가 있는가, 어떤 인프라가 있는가 하다가 다시 또 본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메인 방산업체는 그대로 지금도 방산업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 정부 주도의 라는 것은 합참에서 전력 소요 결정을 하죠. 그거에 따라서 중기 계획이 되고 그거를 예산으로 만들어서 사업화를 시키면,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화를 시키면 이제 전력화가 진행되는 건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장기적입니다. 장기적이고 또 가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일정 마진을 이렇게 보장해 주지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독과점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시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산업하고 방위 산업은 뭐가 다를까? 소비자는 국가로 한정돼 있다. 수요 발생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나온다. 가격은 핸드폰을 만들었으면 직급을 추출을 하면 다른 기종하고 경쟁이 어떻게 돼? 우세, 쟤 얼마야? 그러면 이거는 얼마로 하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방산원가는 방산원가대로 산정을 하는 기준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더 올려받지도 못합니다. 대신 어느 정도의 마진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이 핸드폰 같은 거는 이제 팔고 나서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 다시 이제 바꿔 쓰는 이렇게 되는데, 무기 체계는 총 수명 주기가 계획이 돼 있고 그 기간 동안 써야 새로운 무기 체계가 대체를 하기 때문에 총 수명 주기 동안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방산 원가 별도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조금 거품을 넣어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벌금도 물고 했던 몇 차례를 겪고 나서 지금은 방사청 내에서도 박사학위를 받고 뭐 해서 이 제도가 엄청 발전해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원가에 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발전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설명할 거를 미리 이렇게 운을 떠놓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을 보면요, 이 미국입니다. 방산업체가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많았는데 이를테면 방산 수출을 글로벌적으로 끌고 가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보따리 장사라는 거죠. 보따리 장사. 상호 협력이 안 되면 밸류체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나라에서 750억 달러를 지원해 줘가면서 메인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가면서 스스로 그로만 되는 F-22에서부터 F-35까지 다 주죠. 그런데 다른 데가 경합을 했다가 떨어진 업체도 그 프로젝트 안에 무언가 이익감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부가 주관해서 산업 후관 느낌이 다르게요. 저기 그 락히드 마틴이었죠. 락히드 마틴이 이제 F-22하고 F-35를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 기간이 이만큼 걸렸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이만큼 들었고요. 물가가 이만큼 올랐고요. 제재비 이만큼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된 겁니다. 전기를 다 주니까 왜 걸리네?
아, 이게 비싸지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와서는 안 되겠다. 너 뭘? 항공기 플랫폼 제일 잘 만듭니다. 그럼 레이더는 누가 제일 잘 만들까? 레이전도 있고요, 노스그루먼도 있고요, 뭐 합니다. 그래? 그러면 체계 통합하는 누군가를 정하고 각 분야별로 제일 잘하는 회사들한테 부분별로 시키고 나중에 종합을 하겠다. 그러면 기간도 짧아지고 가격도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를테면 이제 몰빵을 했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고 이제 다시 돌아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저렇게 가니까 EU에서 큰일 났는데 우리도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항모를 만들어야 되겠네 해서 다국적으로 이렇게 또 이합 집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커다란 덩어리들이 국제화돼서 이렇게 다국적화돼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또 K방선으로 와야 되는데 이 앞에 이제 다 K 붙습니다. K 푸드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K 클래식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임윤찬이라는 그 젊은 피아니스트를 봐가면서 제가 유튜브를 봐가면서 눈물을 흘린 게 많지 않은데요. 지금 나이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좀 바뀌다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뭐 이렇게 보는데 임윤찬이라는 친구가 최연소로 그 최우수상하고 인기상을 받죠. 근데 그때 이렇게 지휘를 한 지휘자가 이제 할머니 지휘자이셨고요. 그분이 또 평가자셨어요. 근데 그 곡이 뭔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길고 1시간 50분인가를 곡을 치는데 그거를 다 하고 지휘자가 눈물을 훔쳐요. 거기서 제가 그냥 가슴이 욱 유럽서부터 이렇게 인터뷰가 쇄도를 합니다. 임윤찬 씨한테.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 한국에서 배웠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니? 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는데 부동산 위에서 피아노 학원에서 그러면 외국에는 누가 사사를 했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그래서 공부할 생각이 있냐? 우리 한국에요. 정말 존경해야 될 만한 스승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스페인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가슴이 그냥 모골이 소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 방산인데요. 아까도 우리 김인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K 방산 갑자기 어제 오늘 뜬 걸까요?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 기치 아래 국방과학연구소 열지 않았으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4년 뒤 76년도부터 LIG하고 이제 몇몇 손재주가 좋은 업체들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밑에서 설계는 국방연구소가 하고 손재주 좋은 것들이 설계대로 만들어내고 하나씩 제껴 나가면서 지금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출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쭉 된 부분도 UAE에 이제 천궁을 수출을 했는데 UAE에 사무소 차린 게 2002년도입니다. 그동안 아무 실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궁 수출을 했고요. 현궁 이런 것들을 이제 KGGB 이런 것들을 팔면서 조금씩 크다가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한 게 이제 천궁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국민들은 몰랐나 그 앞에는 이 공격무기라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랍 국가도 우리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쪽은 내가 공격무기를 이렇게 지금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해서 그 주변국한테 이제 자극을 시킬 그 가능성이 있고, 팔은 우리는 네가 쟤한테 팔아갖고 우리 병사 국민이 이렇게 죽었어, 너 테러 한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거든요. 천궁은 왜 나왔나? 천궁은 UAE 쪽에서 먼저 홍보를 했습니다. SNS에 먼저 띄웠어요. 협상을 막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게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 무기가 아니고 방어 무기니까 나 이런 거로 지금 갑옷 입고 있으니까 나 찌를 생각하지 마라는 메시지도 있고, 두 번째는 사우디도 같이 그때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먼저 천궁을 계약을 하면 UAE는 몇 년 뒤 가서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한다라는 걸 이제 내보낸 거죠. 하여튼 K자만 붙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59점 몇 조입니다. 59점 몇 조인데 60조라고 하고요. 그 중에 방위력 개선비가 통상 30%보다 조금 못 됩니다. 한 29. 그냥 30이라고 치고 20조. 그러면 다른 나라 이제 방산 선진국 또는 방산 선진 중간급 되는 나라들이 어떤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무기 체계를 나머지 40조는 다 이제 먹고 입고 월급 주고 하는 돈들이죠. 이거를 소비라고 봅니다. 무기 체계를 사와도 소비라고 봅니다. 근데 수출이 20조, 30%를 넘어가는 순간 생산이 됩니다.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173억 불, 200억 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구매하는, 매년 구매하는 비용의 이상을 수출한다 그러면 이제 수출 선진국입니다. 생산으로 가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과도기에 있죠.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수출 증가, 안정적인 수출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느냐? 보장 못합니다. 보장 못합니다. 물론 방산업체들이 뛰고 또 대통령도 띄워주시고 국방부 다 띄워주십니다. 같이. K방산을 위해서, 수출을 위해서 띄워주는데, 사고자 하는 나라는 다 가장 좋은 무기 체계를 가장 싼 값에 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사고자 합니다. 그 원하는 시기가 안 맞아도 좀 더 싸게 살 것 같으면 늦춥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다만 지금 이 시간 현재 미국의 방산업체 공장들은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파세요 하고 가면 주로 미국한테 무기 체계를 팔으라고 하는 나라들은 선진국입니다. 하세요. 그러면 최소 28년 뒤에 가서 줄 서세요. 30년 뒤에 가서 줄 서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우리 해군이 이제 해상 작전 헬기를 사옵니다. 사오는데 그 항공기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항전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각종 무기 체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청상어라고 하는 이제 경어뢰가 있습니다. 이거를 레이션이 만든 거를 다루려면 28년부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해군에서는 급하다. 항공기는 들어오는데 어뢰가 없으니 그러면 니네 LIDX1이 잘 만들잖아. 그럼 우리가 체계 통합해 줄 테니까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쟤네가 지금 있는 거 계속 만들어내라고 손이 없어요. 손이 없으니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이거 하다 보니
새로운 걸 어떻게 개발하지? 독일도 잘하고 유럽도 잘하고 한국도 잘하고 잘하잖아. 그런 나라들하고 같이 개발해. 그리고 거기서 생산 라인 깔아서 거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몇 %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발을 돌린 구매자가 누구한테 와야 되느냐?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사청 청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랬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서도 복구하는데 또 5년 10년 걸릴 거예요. 그 동안에도 수도 없는 무기체계가 들어갑니다. 이 기간. 그래서 발 돌린 고객이 한국으로 오게끔 만들어야 될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보냐. 저는 맥시멈 2년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 거를 쓰게 만들어야 돼. 계약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나중에 다시 돌아갈 거 아니야. 천만에. 무기체계는요. 한 번 가져오면 최소 10년 씁니다. 전투기 같은 거는 기본이 수명이 30년인데 수명 연장해서 40년 쓰고 50년 씁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이죠.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후속 군수 지원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온 고객은 우리 거를 쓴 고객은 다시 발 돌려서 딴 데로 갈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제가 하지만 2년 하여튼 맥시멈 이렇게 하래 2년 3년이 하여튼 고비다. 우리가 지속적인 방산 수출을 유지하려면 이거 1차 성장, 2차 성장, 3차 성장 이거 보기 좋으라고요.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나눠놓은 거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요게 2009년도에 해외 사업 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가 10년도에 해외 사업부를 만들고 해외에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만들었는데 하는 사업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고정 비용만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표님들 주로 LG에서 많이 왔었죠. 우리 대표님들은 지금 이제 수습사원서부터 임시 대표까지 모든 그 직급을 다 거친 게 지금 김지찬 대표님이거든요. 처음으로 LG 넥스온 사원이 대표님 된 첫 분입니다. 76년 이후로. 그런데 구자원 회장님하고 지금 구본상 회장님이 계속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킹을 쭉 하는데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본상 회장님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렇게 유럽 쪽에 출장 가실 때 디렉 노선 안 타세요. UAE 가셨다가 하루나 이틀 있다가 다시 가시고 오실 때 또 들러서 사우디 들러서 또 오시고 이게 내내 그러셨어요. 내내. 그래서 이 머리에 뭐 쓴 사람들은 신의가 중요한데 그 신의는 짧은 기간에 되지 않는다. 장기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야만 그 신의라는 게 생긴다라는 부분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게 꽃을 피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유영준 그 의원님도 계시지만 천궁 수출할 때 제일 앞에서는 우리가 다 했죠. 협상까지 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나중에 따로따로 사인해서 이제 같이 수출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좀 도움 좀 드렸죠. 여기 또 할 말 많아요. 이 소요제기를 하면요, JMS라고 하는 피스칼 이어 플러스 3년서부터 15년까지 이제 그걸 합니다. 그러면 거의 제목밖에 없어요. 그럼 합참에서는 이거를 소요 결정이라는 부분이 건 제2삽입니다. 그래서 피스칼 이어 플러스 3 플러스 7해야 5년이죠. 5년간의 그 짜고요. 중기 계획이 이제 피스칼 이어 플러스 2년서부터 6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축축 넘어오는데 이 소요 결정을 할 때까지
이니셜 컨셉 팀 만들어 갖고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거는 2년, 3년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제2사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그 책자에는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 상태로 몇 년서부터 몇 년도까지 군은 이 무기체계에 필요하다고 이제 목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중간에 이것도 MB께서 만들어줬어요. 뭐 그렇게 많아? 소요검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토의하십니다. 야, 탱크 500대? 뭐 그렇게 많아? 300대 오자, 300대. 여기서 2, 3년 걸려서 이거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무기체계라는 거요. 이 탱크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 사단에 몇 개, 저 사단에 몇 개, 전체 몇 대가 필요해. 이렇게 결정 안 해요. 육해공 해병 무기체계를 전체를 놓고 얘가 100대가 들어왔을 때 200대가 들어왔을 때 그 효과 점검을 다 합니다. 그 검증을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툴 없어요. 근데 뚝딱뚝딱 100대 200대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 그래서 여기서 넘어올 때는 피스카리아 맨 끝에 걸립니다. 중기 계획이 2005년서부터 2009년까지라고 하면 2009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2006년, 2007년으로 못 옵니다. 그거는 긴급 사업만 가능합니다. 그러고서요, 다시 한번 태클을 걸어요. 사업 타당성 겁니다. 이게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사올 거냐, 개발할 거냐를 또 검토를 합니다. 주로 카이다가죠. 손이 없으면 용역을 맡기고요. 그게 또 1년 정도 걸립니다. 저게 끝나지 않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 절대 안 줍니다. 기본적으로 저게 끝나지 않으면 예산 안에서 제외입니다. 그 예산 편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해서 사업이 쭉 들어가는데 시험 평가가 딱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전력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또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개발 다 해놓고요. 계속 있는 거예요. 업체는. 그래 놓고 이제 적정 예산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시험 평가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 있는데요. 책자상으로, 법 규정 절차상으로 모든 무기 체계는 3계절 평가를 해야 된다. 춘추, 하, 동 해야 된다. 하드웨어는 그걸 다 끝냈어요. 그래서 NNW라고 해서 TMM으로 들어가는 그 개발을 하는데 하드웨어는 이제 본체하고 다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다시 이제 성능 업하는 개발을 쭉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3계절 평가를 하겠대요. 아니 그게 왜 필요해? 소프트웨어인데 걔가 추구나 뭐하나 돌아가는데 하드웨어는 이미 다 보장돼서 항원 항소 다 되는데 법 규정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는 빨리 무기체계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자꾸 신속 획득 사업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 K방산이 있기까지 가장 대표적인 선례입니다. 이제 최초의 스웨덴 사브사에서 이걸 사왔죠. 이게 대포병 탐지대에다가 뭐 하냐면 산 능선을 이렇게 레이더로 비추고 있으면 저쪽에서 포를 쏘면 그 포를 추적해서 계산식을 돌려서 저 포를 어디에서 쐈을 거다라는 코디네이션을 역으로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포대한테 주어서 거기를 공격토록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절충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핵심 기술을 확보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기술을 가지고 우리하고 좀 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기술협력 생산을 했고요. 2011년도부터 17년까지 군단급
대포용 탐지 레이더를 만들어서 지금 전력화 거의 끝나갈 즈음인데 육군에서 좋다고 자꾸 수량을 추가하고 있어서 계속 생산량이 유지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 얘가 좀 벌키해서 얘 스웨덴 아서보다는 굉장히 경량이고 또 성능도 훨씬 좋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 더 많은 표적을 동시에 잡아서 이게 추적할 수 있는 저건데, 우리가 사올 때 한 대당 130억인가 주고 샀는데요.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무기 시장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브에서 100억까지 내립니다. 그 많은 기간이 흘러서 물가 상승도 많이 됐을 텐데, 그럼 우리가 굉장히 바가지 쓴 생각이 들죠. 예. 그 육군에서 야, 우리 사단에도 포가 많은데, 사단은 이제 많은 기동을 하면서 이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성 있는 작으면서 또 성능이 좋은 걸 만들어 달라 해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개발에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개발 진행 중인데 벌써부터 해외에서 그게 나도 좀 보여줘, 우리도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벤치마킹입니다. 아, 미국에서 저렇게 하네, 저게 맞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학연산 그 협력이 없으면 이제는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보세요. 노란 쪽이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 방법입니다. 이게 R&D에서 전부 다 무기체계 다 파가지고 안 오고 업체가 주고 안 오고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죠. 이제 최근 몇 년에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된 부분들이 쭉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는 거 보면 계약이 아니고, 아까 제가 장거리 레이더 계약이 얼마나 스트릭트한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말랑말랑합니다. 이 부분은. 자, 국기원에서 넘어가는데 이쪽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학연산에서 주관을 하고 ADD가 뒤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쭉 되고 있고요. 이게 올해 이제 최근에 국내 구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 있으면 빨리 갖다 쓰자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앞에 수도 없이 신속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ACTD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속 연구와 신속 획득 뭐 하고 쭉 있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유명무실화됐고. 그게 뭐냐면, 너네 이거 가지고 있잖아. 2년 만에 한번 만들어 줘봐. 그럼 만들어 줘요. 그러면 소정의 테스트만 거치고 이거를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무기체계 개발하듯이 개발 성능 평가, 운용 시험 평가까지 다 요구를 합니다. 요 뒤에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쓸만하네 그러면 그때부터 합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를 작전 요구도를 어떻게 만들까? 수량은 얼마나 만들까?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교가 없어요. 빨리 해서 빨리 했는데 실제 군이 손으로 들고 쓰려고 그러면 그냥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때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신속 쭉 하니까 미국은 신속 사업을 출발할 때부터 합참이 달라붙어서 소요와 요구도를 같이 검토를 해요. 딱 끝나면 오케이. 이 요구도는 플러스 시켜라. 이건 필요 없으니까 빼라.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몇 개 사단용을 먼저 납품을 해라. 그거를 3년 동안 운영해보고 보강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서 이제 우리는 적용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거 희망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신속 시범 획득으로 22년에 끝났는데 지금 소요 결정을 언제 할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
시험용 납품 딱 하고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지상에서 그 이륙을 할 때는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뜹니다. 그리고 순항을 할 때는 얘가 틸트 이렇게 천이가 돼서 예, 컨벤셔널 항공기처럼 이렇게 진행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 앞에 이제 탄두가 걸려서 예, 적 지역을 정찰을 하다가 중요 지역이다라고 지상에서 모니터를 보고 저거는 중요 지역이니까 공격해야겠다 그러면 공격을 누르면 그냥 가서 자폭을 하는 드론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무기체계 패키지형으로 하는 건데요. 이런 패키지형으로 해서 이게 바로 무기체계화 되느냐 전력화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패키지형으로 개발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검다리를 놔서 큰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네 가지 과제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패키지로 돼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몸체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발 2개, 팔 2개 먼저 만들어 보자. 몸통은 따로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혹시 저 안드리라는 회사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3D 고글 만든 회사는 아십니까? 그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3D 고글이 전 세계 히트를 치니까 페북에서 팔으라고 합니다.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어요. 몽땅. 주머니가 엄청 불룩해졌어요. 그리고 무얼 할까 하다가 방산에 뛰어들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회사. 방산에 뛰어들어서 나 이런 거 만들 줄 아는데 미군 쓸래? 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소요서부터 중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거. 그게 미국 제도군요. PPBS 그 제도인데 이렇게 절차를 따라야 되니까 알았어. 로선 뜨는 거 보니까 호주에서 초대형 무인 잠수정 이게 뜬 거예요. 가서 붙은 겁니다. 락히드 마틴, 보잉, 저 엘리베이터 많죠. 저 신센크롭 독일. 얘들을 제끼고요. 저 회사가 수주를 합니다. 한술 더 뜨는 게요. 10개월 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갖고 운항을 합니다. 이거는 방산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전부 다 3D 프린팅. 3D 이거 해봤잖아요. 여기에서 도사가 된 거를 방산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에 안드릴 같은 회사만 있을까요? 이제 뭐 애플서부터 테슬라서부터 이게 좀 뭔가 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요, 테슬라부터 쭉 이게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제일 왼쪽이 2002년도고요. 저 끝에가 이제 2022년이에요. 2002년도 정도에 창업을 했던 회사들은 5억 불 될 때까지 한 6년, 7년, 11년 이렇게 걸립니다.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1년, 2년 단기간에 5억 불을 돌파를 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6개 유니콘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앞자를 따가지고 샤르페라고 합니다. 샤르페. 이 사람들은 경쟁 방식이 뭐가 다를까? 뭐가 그건 모르겠고 너 뭐 하고 싶어? 쟤 이렇게 갖고 죽이고 싶지? 그거 달성 위한 핵심 기술만 개발하는 겁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먼저 자기가 만들어요. 두 번째, 군 이거 쓸래? 이렇게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탱크니 비행기 하드웨어 다 만들 수 있어. 누군가는 돈 주고 기간만 주고 다 만들어.
이제는 그때가 아니야. 소프트웨어로 싸우는 시대야. 라고 이 사람들이 질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회사들이 6개만 있을까요? 아마도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팔란티어 들어보셨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할 때 막사 위성을 해서 이제 갔다가 팔란티어가 빅데이터 회사거든요. 그걸 분석해서 정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한테 계속 SNS로 실시간으로 주는 게 팔란티어 회사입니다. 락히드 마틴이 이 회사를 붙잡았어요. 같이 하자. 이지스 함정의 전투 체계를 만드는데 이 팔란티어가 들어가서 일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들은. 락히드 마틴이 왜?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워페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전함이 대양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무전이 왔어요. 야, 적함에서 나한테 전자 공격을 했는데 어떤 대역이 당했어. 아, 그래요? 땅에서 그 프리퀀시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 바꿔줘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른 완벽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적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배는 항구로 들어와. 상가라고 하죠. 올려.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냥 어디에 가 있든 언제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교체도 가능하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세상에 방사안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워페어. 여기까지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아마 한화든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개념, 이건 이제 군으로부터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요구를 받아서요. 앞으로는 수중서부터 우주까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거의 실시간, 근실시간에 모든 소통하는 통합 네트워크 하에서 육군작전, 해군작전, 공군작전 구분이 없이 통합작전을 수행한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방산업체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역사입니다. 이렇게 76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처음에 이제 총포서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분야는 지금 이제 7개 분야로 6개 분야로 돼 있죠. 감시정찰, 위성부터 레이더까지 수반하고요. 항공전자, 항공기에 들어가는 것부터 무인기에 들어가는 항공전자. 그다음에 미래전에서는 이제 사이버전, 레이저, 또 개인전투 체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밀 타격 체계. 그리고 정밀 타격 체계에서는 그 이제 PGM 부문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C4I 스타 부문이라고 하는데 저 정밀 타격 체계가 C4I 아니 PGM 부문으로 해서 따로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650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50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기연과제서부터 시작해서 몇 억서부터 몇 조까지 이렇게 사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 많아서 또 그리고 R&D 회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제 바람잘 날이 없죠. 가지 않으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또 4IR 적용한다는 부분하고요. 핵심 기술을 하고 있고 인력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4,300명 정도 되는데 대략 60%가 석박사입니다. 아마 석박사로 치면 아마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걸 만들어내는 R&D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중서부터 우주까지 통합 네트워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쪽을 이게 가장 부족한가라고 봤을 때 우주, 그 다음에 이제 멈티라고 하죠. 맨, 언맨, 티밍 이렇게 해서 유인기와 무인기의 조합으로 앞으로의 군 작전은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주 분야가 이 분야고요. KPS는 뭐 거의 우리하고 에트리하고 이렇게 몇몇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영역은 이제 위성체 개발하고 제작하는 부분이고, 지상 시스템은 초소형 위성 체계, 지금 40기를 검증 위성 2기부터 만들고 이제 40기 양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지상체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KPS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입니다. 그것도 이제 지상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는 위성 서비스까지 진출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먼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거의 한 10년 전부터요. 항공체 쪽으로는 무인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소형 정찰 타격 드론서부터 200kg급 카고 드론, 또 장차는 이제 무인 전투기까지 이제 하는 핵심 기술을 참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상체로는 쭉 아시겠지만 요새 이제 곤충형까지 핵심 기술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중, 수상 이렇게 무인 수상정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낱개로 다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꼭 필요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걸 위한 또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되고 프레임워크를 또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체계 통합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데이터 링크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인공지능은 빠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라이즈는 이제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다 같이 하면 우리 또 한화하고도 뭐 이렇게 머리 터지게 경쟁을 하지만 협력하는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요즘 같이 이제 막 학계는 화수분인데요. 진짜 화수분입니다. 정말 좋은 인재 좀 보내주십시오. 그 아침에 이제 그 메가존하고 MOU를 맺었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되십니까 인원이 했더니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4자리 숫자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재 확보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도 인재 확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죽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소프트웨어 인력들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같은 세대는 한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여기는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는데 프로젝트를 따라다닙니다. 주로 같이 팀을 해서 커다란 프로젝트 있으면 저쪽 가서 그거 하고 그거 끝나면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니까 정말 관리하기 쉽지 않고요. 또 영입도 참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도 이제 대학들하고 이제 공동 수행하는 부분이 특히 국기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제안서를 쓰고 할 때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 때 이렇게 논거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각종 그 교수님들이 썼던 논문들이 근거 자료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방산 분야의 그 학계하고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야말로 수어지교다. 그다음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학교하고 이렇게 맺어져 있지 않은 프로젝트는 거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장미란 선수가 그 체육부 차관 되셨잖아요. 예, 유재석 씨가 하는 유튜브에 나왔었어요. 말씀 잘 하시더라고. 그 차관 되기 한 3, 4개월 전 올 총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켰어요.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저절로 되면 이상한 거다. 그게 내 가슴에 와서 딱 닿았어요. 그래 하면서 하는 말씀이 태릉 선수촌에 몇 번인가 하여튼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입소를 한 게 했는데
하루에 그냥 기본이 30톤을 든대요. 제가 들었던 걸 다 합치면 한 30톤 된대. 그래갖고 강화 훈련을 할 때는 70톤 정도 된답니다. 아니 그 힘든 걸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면 배고파서 맛있는 밥 먹을 생각이 들었다고 농담을 하시던데, 저는 그 말 저절로 되면 이상하다 라는 부분은 꼭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강의로 예정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났습니다. 진정한 방위산업이 무엇이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대안 등을 좀 우회적으로 제시해 주신 LIG 넥스원 신익헌 부사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강연에 대한 질문은 이어지는 패널 토론을 마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패널 토론에 앞서 오늘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모두 나와주십시오. 사진 촬영 뒤에는 패널 토론을 위한 이제 단상 정리 등을 위해서 10여 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9시 20분 정도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좀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 또 국가의 미래, 이런 얘기를 할 때 과학기술이 요즘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요. 또 거기에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 국가 안보를 논할 때는 방위산업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방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K방산 키워드도 좋고요. 그래서 방산 한 분야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어디 가나 방산 얘기가 나오고 좀 우쭐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신익헌 부사장님 그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고요. 오늘 패널도 앞서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막강한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패널 토론도 중요한데 이 또 모이시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또 한 막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플로어의 말씀도 듣는 것으로 하고요. 패널 소개는 이제 앞서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하나시스템의 유영준 전무님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과학상 금상을 수상하셨어요. 저희가 매 국방과학상을 시상을 하지만 이게 세계적인 기술이 아니면 금상을 안 줘요. 그래서 금상이 안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그 금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장원준 연구위원님은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방산의 전 분야를 다 하십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방산 분야의 리더로 계속 활동을 하셨고요. 정부 부처, 지자체 아직도 방산 분야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연세대학교 조영희 교수님, 이분 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자격을 갖고 계시는 석학이시고요. 국방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시고 금년에 따끈하게 과학기술 훈장 웅비장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막강한 분을 모셔서 제가 좀 힘이 나는데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패널 토의를 하시고 또 플로어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패널 토의는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한 7분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전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시스템 항공우주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영주입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워낙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준비 연결인데 하여간 가능한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신익현 부사장님께서 방위사업의 특징하고 K방산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흥미롭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많은 걸 느낍니다. 불과 10여 년 전하고도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데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기술 협력을 같이 하자고 해외 방산 선진국을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뭐 해봐야 전부 다 문전박대 당하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 그네들이 와서 기술 협력하자 그러고 우리 물건 사겠다 그러고 그런 걸 많이 봐서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방산이 크게 된 배경에는 오늘 이곳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이 당연히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나 학교에서 이제 지원해준 그게 밑거름이 돼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적어놨는데 그건 앞에서 이제 신익현 부사장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축약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럼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 그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방위사업 현장에 근무하면서 체험한 거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업체 입장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체 근무 경력은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 점을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하고 정출연에 이제 바라는 바를 제가 이제 준비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곳은 이제 대덕연구단지에서 하니까 주로 정출연에 바라는 바에 대해서 한 4가지 개선사항, 요구사항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보통 정부 과제, 정부 주도 과제는 이곳 연구소에서 많이 이제 주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가능한 지금도 이제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보다 이제 산업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과제를 업체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산업체로. 그런데 뭐 물론 이제 다 모든 과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과제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쪼개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물론 이제 사업을 주관하는 연구소 입장에서는 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 끝나더라도 전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수출도 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K방산이 앞으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 업체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정부 출연 연구소나 이 학교나 아마 한계가 있을 거고 이제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이 민간이 이제 앞으로 주도해서 이제 치고 나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민간 업체에 기술이 쌓이고 모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는 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지금보다도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산업체의 자율성을 좀 충분히 보장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정부 주도 사업을 할 경우에
연구소에서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하고 그 업체에서는 이제 서브 시스템 그 하부 레벨의 서브 시스템 설계나 아니면 구성품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연구소에서는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그 서브 시스템이나 구성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주고 그 밑에는 이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에서 아직까지 이제 산업체를 믿지 못해서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나 그 상당히 그 하부 레벨 설계까지도 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절약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대외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최적 설계를 하고 싶지만 이제 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강건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하부 레벨 심지어 볼트 레벨까지도 챙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업체를 한번 믿어주시고 우리도 이제 많이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업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이제 그게 이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아마 많이 연구소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했을 텐데 개발을 할 때 합리적인 그 시험 규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방산 분야에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밀스펙을 씁니다. 미국에 있는 밀스펙.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밀스펙이 굉장히 보수적인 시험 규격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스펙에서조차도 이걸 그대로 쓰지 말고 테일러링해서 쓰라. 즉 그 입맛에 맞도록 그 환경 그 나라라든가 아니면 무기체계 운영 여러 가지 조건 등을 딱 보고 재단에서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연구소에서 이제 사업을 주관하다 보면 가능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규격이 강해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이제 잠깐 신익현 부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 규격을 이렇게 재단해 주는 게 사실은 다 통용되는 건데 국내 이 방산 분야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이게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거다.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규격에 이제 서로 그거는 뭐 그 적합하다, 이거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실제 이제 규격을 이렇게 줄여주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과감하게 앞으로 서로 노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규격을 세게 해서 그래서 이제 성능이 좋으면은 문제인데 사실은 가격만 많이 올라가고 기계적인 뭐 열적인 그런 특성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다른 성능들 전기적 성능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뭐 모든 게 이제 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해외에 나가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제품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적절한 개발 예산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신익현 부사장님께서 정부 주도 사업의 특징으로 이제 매출과 마진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사업이 이제 이쪽 그 정부 주도 사업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있었을 때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2008년도 이후에 전문화 계열화가 이제 없어지면서 사실 무한 경쟁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좀 싸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격 경쟁 시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사업은 꼭 따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영원 입찰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뭐 자체 투자를 그럼 해야지 계속 정부 돈만 갖고 하는데 물론 지금 업체에서도 상당히 자체 투자를 많은 분야에 합니다. 근데 많은 사업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체 투자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체 자체 투자에 의존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반영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충분히 업체가 좋은 제품을 좋은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이제 제 부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연구소나 산업체가 상생할 수, 상호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필요하다. 산업체의 자율성, 이것이 바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초반에 국제협력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ADD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은 국제 협력을 해서 성과가 나오는 나라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협력의 바탕이 서로 커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산업연구원에서 방위산업을 연구한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우선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 LIG 넥스원 신은현 부문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K방산의 현황 그리고 미래 또 산학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이제 그 LIG 넥스원 사례를 잘 들어서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기초로 해서 50여 년간 이런 산학연의 이제 관군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날 이제 K방산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이제 대표 산업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간 이제 연구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보고서를 쓰기 바빴다면 요즘은 참 뭐 이렇게 인터뷰나 특히 해외 그 유수 언론사 인터뷰하기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이제 시프리를 스톡홀름 스웨덴도 방문을 하고 또 일본에도 국회의원 초청을 받아서 7월에 갔었습니다. 한일 안보 전략대화 이런 데 가서 이제 느끼는 사항은 과거에는 저희가 한국 방위 산업을 설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도 잘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거꾸로 K방산의 비결이 도대체 너희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와서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하기가 참 바쁘다. 그리고 그런 답변들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언론사에서 지금 LIG 넥스원과 관련된 수출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게 다양한 그런 좋은 소식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연구자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돌이켜 보면 우리 그 부문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정부 3개 정부에서 방위 산업을 이제 어떻게 보고 왔느냐는 뭐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럼 이런 지금의 K방산이 그럼 얼마나 이제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 거냐, 성장을 할 거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더욱 더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산업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 K방산을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주력 산업, 12대 국가 주력 산업의 반열에 올려야겠다.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서울대하고 저희 산업연구원하고 같이 공동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연구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21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방산 매출이 약 19조 원이 안 됩니다. 약 18.6조 원 되는데 최근 5년간 약 5.7%, 6% 가까운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안정적 내수와 또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이런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기간에 12대 주력 산업, 물론 자동차가 207조 원이 넘고요. 반도체가 177조 원. 여기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여기를 따라가기 쉽지 않지만 조선산업 33조 원이 좀 안 되고요. 특히 섬유산업 23.5조 원입니다. 약 한 4, 5조 원 전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제 매출 성장률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위산업은 한 5, 6%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섬유산업은 마이너스 0.1%, 조선산업은 마이너스 6.4%. 물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K방산이 우리나라 12대 국가 주력 산업에 들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많은 또 전문가분들 이제 동의를 하셨고 또 우리 지금 2327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방위사업청에서 27년에
방산 매출 30조 원 달성해서 성장하겠다. 그렇다면 충분히 국가 주력 산업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주력 산업의 진입을 목표로 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째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국방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약 60조 원이 좀 안 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향후 5년간 무려 43조엔, 그러니까 약 400조 원이 넘습니다. 내년만 해도 약 70조 원으로 올해는 비슷했지만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폴란드라든지 미국 이런 쪽으로 또 보면은 최근에 러우 사태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제 급증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예를 들어서 병사들 봉급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경제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연 한 3-4% 성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국방 예산 증가세를 바탕으로 해야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또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제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또 수출하고 다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27년까지 우리가 글로벌 방산수 4강 진입을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지만, 이렇게 하려면은 최소한 수출 수주를 100에서 200억 달러를 최소한 3에서 5년은 해야 된다. 이제 이게 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올해는 2차 폴란드 계약이 뭐 규모가 어찌 됐건 100에서 300억 달러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넘어갑니다만, 내년에 과연 100에서 200억 달러를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LIG 넥스원에서 하고 계시는 이제 중동, 뭐 UAE라든지 사우디 뭐 있죠. 그다음 폴란드 주변국, 동북유럽이죠. 그다음에 캐나다 뭐 이런 대형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발굴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에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지금 수출 경쟁력의 가장 그 장점은 저는 스피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납기를 충족시키는, 오히려 원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 과거처럼 우리가 전통적인 획득 방식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최근에 제시된 이제 신속 소요라든지 더 어떤 빠른 어떤 획득 방식, 또 성능 개량, 신속 성능 개량,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국방 과학기술 수준도 결국은 따라가야, R&D 수준도 따라가야 세계 4위, 5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5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방 과학기술 수준은 9위로 별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평가라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뭔가 이 부문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민간의 어떤 첨단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획득 프로세스를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안두릴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미국이 2015년부터 그 민간의 첨단 기술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 속에서 DIU를 만들었고, 새로운 획득 프로세스 CSO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또 더 나아가면은 군의 어떤 ROC를 좀 더 검토하고, 민간이 가진 기술이 국방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그런 접점을 계속 확인하고, 그 접점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만들고 그걸 프로세스에 반영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제 소프트웨어 그 중심의 무기 체계로 이제 발전이 돼 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쪽에 새로운 획득 프로세스, 뭐 소프트웨어 애퀴지션이라든지 뭐 다른 획득 방식도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지금 현재 K방산의 모습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고요. 국가 주력 산업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부단한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를 위해서 산하견 플러스 관군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오나? 감사합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는 게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모든 성과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아는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간다는 생각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방위산업을 국가 주력 사업화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논지에 적극 감사드리고요. 찬동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희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연세대학교 조영입니다. 먼저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이 방산 쪽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그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에 대해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가스터빈 엔진을 국산화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본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가 있는데 혹시 지금 사실은 자료를 한 15분 정도 준비해왔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스킵하고 일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공군의 4대 핵심 역량 강화가 보면 1, 2, 3, 4가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이번과 관련된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 확보가 가장 크고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KF-21 국산화에 작년에 성공해서 지금 이제 양산에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블록 1은 어떻게 보면 4.5세대 비행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제 블록 2가 되면 아마도 한 5세대 근접하고 블록 3 이상 가면 저희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6세대 전투기를 표방하는 이제 그거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데 아시는 것 같이 이거 다 스킵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어쨌든 세계 각국이 유무인 전투기로 복합 체계로 3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 바뀔 거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영국의 템페스트라든가 미국의 스카이버그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앞으로는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왔고 아까 신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하고 있는데 사실 느린 편이고요. 특히 지난번에 북한에서 갑자기 글로버호크와 유사한 그런 걸 전시하면서 이제 또 깜짝 놀란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공군력을 증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나마 다행은 아마 10년 전에 계속 논의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KF-21 국산화를 성공했고 최근 들어서 그 FT-50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수출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공군력에 대한 그런 것이 각광받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 요 엔진은 사실은 그 GE의 그 414 다시 말하면 외국 엔진을 가져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투기를 동체를 국산화했으니 엔진도 국산화하면 어떨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작년에 기획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국산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논의하게 됐습니다. 외국은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KF-22 4.5세대인데 F-22나 F-35가 이제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인데 F-22가 조만간 퇴역한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에서 이제 그러고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되고 있고 B-21이 한 그 연초에 공개됐는데 그게 이제 6세대 비행기의 시작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6세대 비행기가 되면 과연 뭐가 다를까 보면 가장 큰 게 AI를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유무인 복합이 가능해 되고 스텔스 기능이 5세대가 어떻게 보면 그 RF 신호, 레이더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면 그 IR 적외선 스텔스까지도 가능한 그런 전투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 엔진에서 보면 지금 전투기 엔진들은 되게 초음속에 갈 수 있게끔 적합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율면에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변으로 해서 공격할 때는 초음속 갈 수 있게 적은 바이패스비를 유지하고 또 우리가 순항할 때는
그 바이패스를 높여서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가벼운 엔진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더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아마도 이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향성 무기, 다시 말하면 레이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같이 APU가 아니고 한 1메가와트급 되는 발전기가 한 2개 정도 필요한 그 같은 발전도 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와 같은 그 엔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엔진이 필요한데 6세대 전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테페스트에서 지금 공개된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그 6세대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4.5세대, 다시 말하면 그 KF-21에 필요한 엔진인데, 그러면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지금 개발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계속 이런 논의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개발할 수 없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것처럼 아마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기획하면서 계속 질문받았던 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조사하면서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 그 면허 생산으로 여기 보신 것처럼 거의 450대 정도를 이미 생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F100이라든가 F120, F404, 다시 말하면 그 T50이나 FA50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 생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계는 못했지만 최소한 생산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하고 조립하는, 부품 제작 조립하는 것에서는 외국에 비해서 뒤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설계 기술이라든가 소재 부족한 거, 또 가망 인증이 우리가 아마 좀 메워야 될 거라서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미 국가연에서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무인기용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게 장수병 엔진은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10,000파운드, 이제 끝까지 간다 15,000톤, 18,000급의 유무인 항공용 터보팬 엔진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이 가스터빈 첨단 항공 엔진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로 생각합니다. 이 저희 가스터빈 엔진의 활용도를 보면 다양하게, 단지 전투기뿐만 아니고 터보팬으로 가면 민항기라든가 아니 또는 발전용, 선박용, 다양하게 헬기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다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우리가 그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큰 그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으로만 봐도 저희가 개발한 걸 무인기, 유인기 또는 수송기까지 다변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이 큰 그런 어떻게 보면 분야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이제 요새 계속 야 그러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조금 조사한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GE는 에디슨이 만든 거의 200년 된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근데 여기 조사해 보면 처음에는 저기 뭐 전구 같은 이런 걸 가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선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주위에 이제 또 가전 또는 헬스케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주로 가스터빈을 주종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도 똑같이 그 선박하다가 자동차하다가 지금 가스터빈이 주, 물론 여기는 이제 발전용입니다만, 그래서 이걸 그 국민 소득하고 연계해서 보면 대개 한 5,000불일 때는 선박 위주로 가다가 10,000불이 되면 되게 자동차 중심으로 가고 국가적으로 보였습니다. 한 20,000불, 30,000불이 되면 되게 이제 항공용 엔진 쪽으로 많이 그 주력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충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한 5,000불도 안 됐을 때 조선하고 철강 갔다가 거의 10,000불에서 자동차 주력을 하고, 지금은 핸드폰, 반도체 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그 두산중공에서 발전용이지만 이제 가스터빈을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술 발전으로 보면 그 조선부터 자동차 가스터빈 하는데, 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육해공군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에는 우리 선박 군함에 대한 자위파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육군의 여러 가지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게 상당히 수출 잘하는 것도 결국은 그걸 만들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 다시 말하면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K9 그 한 회사가 그걸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들이 협력업체들이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기반이 우리나라 자동차가 잘하기 때문에 그 관련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항공료 엔진도 결국은 지금 갖고 있는 기반 여러 가지 발전용이든 다른 기반에서 하면 우리도 그 항공료 엔진을 앞으로 그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모든 아까 신 부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장이 우주부터 바닥 속까지 가는 이렇게 연계된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항공이나 우주 쪽은 더군다나 더 산학연 어떻게 보면 군산학연 정까지 필요해서 연계해서 가야만 가능한 그런 분야 같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기술일수록 군에서만 할 수도 없고 방산업체만 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 학연산이 똑같이 같이 가면서 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이번 주제가 K방산의 현황과 학연산 협력의 중요성인데 아마 이쪽 항공 분야도 특히 항공우주 분야가 특히나 더 그런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군 전력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이 키가 결국 그 핵심 전력 확보라는 그 중요성을 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 패널 토리를 들었고 이제 그 플로어에 손 드시면 저희 마이크 이동해서 플로어에서 질의도 좋으시고 좋은 코멘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박사님. 예, 뭐 좋은 발표랑 패널들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저도 하여간 항우연에 있으면서 뭐 그 항공우주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고 또 지금 조영희 교수가 말씀하신 항공기 엔진 쪽 일도 많이 했는데 우리 방위산업 K방산이 이렇게 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극찬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과연 얼마나 서스테이너블 할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이 그동안 R&D나 뭐 핵심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체계 중심의 시스템이고 핵심 부품 중에 상당 부분 아직도 국산화율이 뭐 50%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탑티어 회사들의 디펜던시가 아직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수리온 헬기를 개발한 적이 참여 책임자로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연료 펌프, 유압 펌프 이런 거 국산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다 성공을 했는데 한 200대 정도 양산하면서 예를 들면 연료 펌프 200대밖에 안 됩니다. 유압 펌프 해봐야 600대. 근데 유압 펌프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랑 얘기해 보면 지게차 같은 데 들어가는 유압 펌프 1년에 10,000대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수하고 어떻게 이거를 같이 생태계 전체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방산의 어떤 생태계 서스테이너블리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군인 숫자도 줄고 하다 보면 AI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건 다들 동의하시는데 그 발전 속도와 군의 ILS 이런 어떤 특성을 보면 굉장히 또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AI 수준과 올해 AI 수준 또 5년 뒤 AI 수준은 굉장히 다를 텐데 양산 무기 체계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신속 획득하고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무기 체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어떤 신속 획득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업체들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비전 같은 거는 좀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건은 그 체계 중심이고 국산화율이 저조하고 민군 협력도 필요하고 지속 가능을 위해서 그다음에 신속성, 뭐 첨단 기술의 도입 방법 등등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건은 우리 부사장님 혹시 간단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군 무기 체계 대량 생산을 할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군 무기 체계는 민간에 비해서 다품종 소량이다. 이 TMMR이라고요. 차세대 이제 그 무전기인데요. TIC 안에 들어가는 그 무전기인데, 그거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동화를 하려고 하니까 출발선에 있는 베이직 플랫폼이 7개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게 한 4, 50가지가 됩니다. 그거를 자동화를 시키다가 나중에 어디서 얽히면 자동화를 할 수가 없고요. 자동화를 시켜도 하다가 또 다음 생산 물량이 없으면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가지고 있다. 또 좀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엔진 문제도 항상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뒤에 어느 고객의 소요량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안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큰 그 화두입니다. 아주 오래됐는데요. 대만에서 경국기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A서부터 Z까지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레이더부터 시작하다가 접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잘하는 부분을 갖다 써서 신속하게 원하는 바의 어떤 무기 체계의 성능을 이렇게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냐, 국산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소량이지만 끌고 가야 되냐, R&D 기술 축적 면에서 가지고 가야 되냐,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우리의 화두입니다. 이제 AI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1년에 작은 과제, 국기원 과제, ADD 과제, 또 체계 과제 쭉 해서 대략 우리가 수주전에 뛰어드는 게 한 100개 정도 됩니다. 100여 개 사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정부에서 AI를 적용하지 마라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연초부터 우리도 이제 AI 연구소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요. AI 부분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정말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참 찾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는 어떤 포맷을 가지고 내가 이 무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근접한 게 뭐냐 갖다가 약간 조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아키텍처 설계까지 가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게 화두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 고민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체 입장에 솔직한 답이신 것 같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내 개발이 답인데 또 그걸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산학연 협력이 또 오늘 한 축의 답인 것 같습니다. 정 박사님 말씀. 사실은 그 LIG 넥스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충 알았는데 사실 이제 전쟁이 사실 과학 발달이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많을수록 방산 산업이 흥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아이러니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선 그 K 방산 하면 영어로 뭐라고 표시할 것 같아요? K 방산. 그냥 조금 대답해 주시고 그 LIG 넥스원의 그 사실 궁금한 것은 인력이라든지 예산 같은 게 궁금했어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사실 궁금했고 또
LIG 넥스원이 그동안에 이룬 많은 첨단 무기를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사실 이게 몇 가지 그 첨단 무기 개발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그리고 이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대기권은 우리가 컨트롤이 쉽잖아요, 비교적. 근데 수중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건지. 그 수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유도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수중에서 그 수중 드론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그것이 작동하는 건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첨단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부품 국산화거든요. 제가 원자력을 하면서도 기술 개발 후에 따르는 핵심 그 부품 개발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그 넥슨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가지 측면에서 부품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최첨단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넥슨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실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예. 예, 박사님 코멘트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는 회장님 우리 방산업체 그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좀 듣고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먼저 손 드셨습니다. 예. 그런 개념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특별히 V 모델이라 해서 플래닝 단계부터 나중에 실제 투입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모든 V&V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TRL 레벨, 우리 출연연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TRL 레벨 한 2에서 한 4 정도의 수없이 많은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TRL 레벨 9까지 갈 때까지 넘는 그런 벽이 너무도 높아서 강이 너무도 밸리가 너무 커서 저희 동료들이 함부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기 참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국방 분야에서는 우리 학교나 또는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TR 레벨 2, 3, 4 수준의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국방 쪽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촉진을 하는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 또는 그런 연구 결과의 실용화 측면에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TRL 레벨을 극복한다는 것은 연구기관들한테는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와 기업을 다 계셔본 우리 유 전무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제가 이제 원자력 연구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또 다른 연구소도 이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연구소에서 그 연구하고 연구 보고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방과학 이 무기 체계 개발하는 거는 보면 실제 예를 들면 유도탄 같으면 쏴서 맞추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노하우도 쌓이고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요. 전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하다 보면 그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텍스트북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해외 논문이나 뭐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뭐 하나 뭐 레이더 뭐 그 센서 개발하더라도 책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논이면 이렇고 클러터가 이렇고 뭐 바다는 이렇고 하는데 그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전부 다 녹아 들어가야만 TRL 레벨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 개발해 놓고 했다 하더라도 시험 평가에서 엉뚱하게 생각지도 못한 경우에서도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제 국방 쪽에 할 때 응용 연구하고 탐색 개발하고 시험 개발하고 그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소리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앞선 기술은 뭐 그거 땡길 수 있겠죠. 근데 처음 도전하는 기술이나 하는 거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떠한 새로운 노하우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시행착오, 수없이 많은 시험 평가,
그런 것들이 녹여서 쌓여서 TRR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익현 부사장님 그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해 주셨고, 패널들께서는 상호 성장, 같이 성장하자는 말씀, 또 국가 주력 산업화해야 된다는 말씀, 핵심 전력을 확보하자는 말씀 등이 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K방산이 더 커져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초과해서 늦게 시작한 12분을 제가 더 딱 썼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3회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촉박한 시간에도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신 주성진 회장님과 토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장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회의장 밖에 이제 맛있는 음식하고 아름다운 다과가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드시면서 못다한 말씀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은 언제나 유튜브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